최 선생, 김동인. 최일이가 그의 제자 이준식의 아내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이상한 찬스에서였다. 1위는 어떤 보통학교의 훈도였다. 준식이는 그 보통학교 출신이었다. 사람됨이 고지식하고 고지식하니 많지, 또한 인정 깊은 일은 준식이가 재학 시부터 준식이를 퍽 사랑하였다. 그 사랑하는 까닭은 공부를 잘한다든가 재주가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요. 준식이는 천혜의 고아로서 돌보아줄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사랑한다 하는 것이었다. 준식이는 이 스승의 아래에서 보통학교를 끝냈다. 고등보통도 1위의 원조로서 3학년까지 다녔다. 그러다가 차차 자기 철이 들면서 공부보다도 취직이 더 큰 이름을 이해하게 되자 어떤 인쇄회사의 직공의 자리를 얻으면서 공부를 중지하였다. 전매국의 여공으로 있던 지금 아내와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되었다. 이리하여 준식이는 가정생활을 하면서는 직접으로는 1위의 원조를 벗어났다 하나 역시 1위는 게으르지 않고 준식이의 생활을 돌보아주며 틈틈이 물질상의 원조도 해주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준식이가 그 인쇄공장에서 해직이 된 이래로는 생활비의 대부분은 1위에게서 나왔다. 준식이가 청하는 바가 아니로되 1위는 기회를 보아서 늘 원조하고 하였다. 원조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였다. 말하자면 1위와 준식이는 사제의 관계라기보다도 서로 감춤없는 가까운 친구 혹은 친척의 관계와 같았다. 따라서 준식의 아내는 1위의 눈으로는 딸이나 조카 며느리쯤으로 보이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자기 앞에서 응석을 부리고 어리광을 부릴지라도 관대한 웃음으로써 그것을 굽어보아야 할 자기의 주의였다. 그러던 것이 어찌어찌하여 1위와 준식의 아내 사이에 귀괴한 육체적 결합까지 맺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여름날이었다. 집이라는 명사를 붙이기에는 너무도 참혹한 준식이의 오막살이를 1위가 찾아간 것은 무더운 여름날 공기가 온 천지를 녹여낼 듯이 살만해는 오후 4시쯤이었다. 1위는 문 밖에서 한번 있나? 하고 의례상 찾아보고는 서슴지 않고 문고리를 잡아챘다. 그러나 최일이를 맞은 것은 1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준식이가 아니요. 어이구, 선생님 오시네. 하면서 문을 맞받아 연 것은 준식이의 젊은 아내였다. 1위는 주춤하였다. 그 주춤한 1위의 앞에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준식의 아내의 흰 얼굴이 불긋 솟아나왔다. 준식군 어디 갔어요? 예, 곧 돌아오실 텐데 잠깐 들어와 기다리시지요. 괜찮습니다. 어린애는 준식이의 어린애가 탈이 났다 해서 그 병문안 겸 왔던 것이었다. 좀 그렁그렁해요. 예. 여인 교조에 능하지 못한 1위는 어색하여 얼음얼음하면서 병 앓는 어린애를 위하여 사온 과자 봉지를 내주면서 이거 어린애 군것질이라도 하라고 주십시오. 준식군 오거든 내가 다녀갔다고 좀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려 하였다.
아이고, 이런 거 왜 사오세요? 곧 돌아오실 텐데 잠깐 들어오시죠. 유난히도 고음의 주인인 이 여인의 목소리는 이리의 귀에 쨍쨍 울렸다. 아, 뭐, 또 오지요? 시야의 한편 끝으로 준식의 아내의 흰 얼굴을 걸핏 보면서 이리는 황황히 돌아섰다. 길 모퉁이를 돌아설 때 이리가 뜻없이 돌아볼 때 준식의 아내의 흰 얼굴이 그냥 오막살이 문에서 자기를 바래주고 있었다. 아직껏 무심하게 보아오던 준식의 아내였다. 그만했으면 이쁘거니 애교도 있거니 그러나 내 생활 감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니 이만치 보아오던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이 우연한 대면은 이리의 머리에 꽤 깊이 새겨졌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쑥 솟아나오던 준식이 아내의 흰 얼굴이 성가시게도 눈앞에 어른거려서 이리는 그날 밤 자리에서 몇 번을 스스로 혀를 찼다. 사랑하는 친구요 후배인 준식이의 아내면 자기에게도 당연히 며느리나 혹은 조카딸과 같이 사랑스러울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다른 귀괴한 감정의 움직임 때문에 비교적 도덕률이 강한 이리는 자기의 마음에 채찍을 가하고 하였다. 나이로 보아도 자기는 벌써 40이 지난 중년이요. 준식의 뇌에는 20 안팎되는 젊은이며 관계로 볼지라도 스승과 제자의 사이, 어느 뭐로 뜯어보더라도 별다른 감정을 품어서는 되지 않을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두운 방 안에서 불끝 솟아나오던 젊은 여인의 얼굴의 인상만은 지우려야 지워지지를 않았다. 이 불륜의 죄라도 범한 듯한 기괴한 감정 때문에 그 뒤에는 이리는 준식이를 찾지 못하였다. 실직을 하고 그 위에 몸까지 약하며 그들의 어린애도 백일에 걸려서 신고하고 있는 줄을 뻔히 알며 부족하나마 좀 생활상의 조력이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나 기괴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리는 준식이를 찾아보지를 못하였다. 지금 한 푼의 수입도 없는 준식이의 살림이 얼마나 고달플지 그 점을 생각할 때는 준식이를 찾아서 위로하며 격려도 해주고 싶고 자기의 힘 잘하는 것 생활의 조력도 해주고도 싶지만 죄 아닌 죄 때문에 이 고지식한 일이는 준식이를 찾아보지를 못하였다. 한 번은 언젠가 길에서 마주오는 준식이를 보고 자기 편에서 질겁을 해서 길을 비켜선 일까지 있었다. 그러면서도 준식이에 대하여 미안한 생각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리의 눈에는 번번이 그 어떤 여름날 어두운 방 안에서 쑥 밝은 곳으로 솟아나오던 젊은 여인의 얼굴이 어릿거렸다. 잊어버리려면 더욱 어릿거렸다. 생각 안 하려면 더욱 생각나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 그 여름을 이리는 다시 준식이를 찾지 않았다. 준식이도 웬일인지 이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준식이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지라 이리는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이치로 캐보자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까닭도 없겠지만 이리에게는 준식이가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때문에 찾아보지 않는 것 같이만 생각했다. 이리하여 귀괴한 자책진념 때문에 준식이와 만날 기회를 피해오던 중에 그 여름도 다 가고 초가을 어떤 날 이리는 부득이 준식이의 집에 가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백일해로 앓던 준식이의 어린애가 기관지염이 병발하고 폐렴으로 되어서 죽었다는 기별이 왔으므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준식이의 집에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이 한동안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나 서먹서먹하여 찾기가 힘든 것을 찾아서 문 밖에서 두어 마디 위로를 한 뒤에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린애는 어제 낮에 죽어서 어쩌녁으로 매장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준식의 아내는 속이 상해서인지 아랫목에 자리를 쓰고 누워 있다가 이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벌떡 일어났다. 벌떡 일어날 때에 이불에서 난 바람이 획 이리의 얼굴에 끼쳤다. 바람과 함께 무슨 그다지 향기롭지 못한 냄새까지 이리의 코로 몰려 들어왔다. 이리는 눈이 아찔하였다. 젊은 여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 참, 이런 변이. 머리를 외면을 한 채로 몇 마디 중얼중얼 위문은 하였지만 이리는 자기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였다. 머리를 다른 데로 향하였다. 하나 이리의 마음의 눈은 연하여 아랫목으로 내려갔다.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며 혹은 그의 흰 허리든가 배가 치마 틈으로 보이지는 않나 그것이 마음에 느껴져서 안정할 수가 없었다. 왜 그 사이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이전에는 심상이 듣던 애교 있는 음성이었지만 그 고음이 이리의 신경을 쿡쿡 찔렀다. 글쎄, 이럴 줄 알았다면 와 보았을 걸 말이에다. 준식이 집에 한 30여 분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리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도 어지럽기 때문에 당연히 할 위문조차 변변히 하지 못하였다. 좁은 방 안, 젊은 여인이 두르고 앉아 있는 이불 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듯하여 그것 때문에 이리의 신경은 다른 데로 갈 틈이 없었다. 한 30분 앉아 있다가 자기 서간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날 때에 이리는 분명히 보았다고 생각하였다. 몸을 일으키는 기회에 한순간 걸핏 눈을 준식의 아내에게 던졌던 이리는 그 순간 준식의 아내의 허리 혹은 배쯤에서 유백색의 피부를 분명히 보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날 밤 이리는 몹시도 흥분하였다. 맹렬히 일어나는 성적 충동 때문에 머리까지 어지러웠다. 준식이에게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이 미안하지만 이리는 그 젊은 여인의 유백색 피부에 향하여 흥분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고지식한 최일이는 이튿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도 어쩌냐게 이를 회상하고는 스스로 혀를 차고 하였다. 에이씨! 소리까지 하여서 자기를 책망도 하였다. 교수에는 정신이 안 들고 연방 어젯밤에 기계망측한 자기의 행동만 생각되어 뚱딴짓 소리를 군소리같이 하다가는 학생들을 웃기고 말았다. 아직도 독신인 최일이라 성적 자의 행동은 없을 바가 아니었다. 거리에서 본 에로틱한 광경이며 혹은 신문기사의 간통 사건들을 회상하며 상상의 날개를 펴가면서 흥분을 더욱 돋우고 흥분이 극도에 달할 때에 자유행동을 한 일은 결코 두세 번뿐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젯밤의 사건은 상대자가 자기의 딸이라 하여도 좋을 만한 준식이의 아내라는 점에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고 그의 양심을 아프게 하였다.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불륜의 죄를 범한 것 같이 생각되어 그리로만 마음이 쏠려서 학과에는 정신을 들 수가 없었다. 배나 허리나 넓적다리가 뵐 까닭이 없다. 옷을 입고 이불까지 둘렀는데
어떻게 그런 곳이 뵐까? 눈이다. 아키로다. 배나 허리나 혹은 그보다 더한 곳을 보았더라도 거기다가 흥분을 느낀 자기의 죄악을 무엇으로 벌하랴. 불쾌한 하루. 다시 이제 준식의 아내를 만날 기회가 있거든 마치 딸과 같이 흠없이 대접해 주리라. 준식이는 아들로 알리라. 다시는 결코 준식의 아내를 여인으로 보지는 않으리라. 이리는 이런 결심을 단단히 하였다. 아이가 죽은 것을 기회로 준식이는 틈틈이 이리를 찾았다. 가뜩이나 고단한 살림에 아이의 병까지 과하여 찾지를 못하였던 것이다. 이리는 준식이가 오면 할 수 있는 대로 쾌활한 양을 보여주고 하였다.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그리고 겸해서 준식이와의 사이를 더욱 흠없이 하게 하기 위하여. 여보게, 예, 자네 부인 잘 계신가? 예. 이 말이 처음에는 듣기가 매우 거북하였다. 그러나 이리는 준식이가 오면 애써 이 말을 묻곤 하였다. 어느 때에는 2번, 3번 물은 일까지 있었다. 준식이에게 이 말을 물어서 자기가 준식의 아내를 단지 사랑하는 며느리같이 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꽤 애를 썼다. 음식 잘 자시나? 또 어린애 없나? 매우 쓸쓸해 하시겠군 그려. 필요 이상 이런 말을 횡설수설해서 자기가 별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점을 애써 나타내려 하였다. 준식이가 자기의 아내까지 데리고 이리의 사관을 찾아오는 때도 있었다. 그런 때에도 이리는 무관심한 태도로 대했다. 준식의 아내가 아무 흠도 없는 윗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 좀 쓸쓸하면서도 기뻤다. 자기의 괴악한 죄악이 자기 한 사람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적이 안심이 되었다. 준식의 아내가 올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눈은 그 편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였다. 온갖 죄악은 눈에서 생기느니 다시 잘 보지만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불륜한 생각은 다시 생기지 않으려니 이렇게 믿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가을의 준식이는 다른 어떤 인쇄회사에 직공으로 취직이 되었다. 취직이 되면서는 놀 때와 빈번히 일일을 찾지를 못하였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준식이는 일일을 찾을 시간이 없었다. 결국 이것이 이리에게는 무지에서 해방을 당한 것 같이 쉬어나였다. 준식이가 오면 아무리 흠없이 놀다 간다 할지라도 고지식한 이리에게는 양심상 얼마간 괴로웠다. 준식이가 아내까지 데리고 오면 이리는 자기의 허심을 보이느라고 무척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런 귀찮은 의무에서 이제는 해방이 된 것이었다. 때때로 신문 사회면이나 지방면에서 몹시 성적으로 자격시키는 기사를 보고 그 때문에 흥분되어 기괴한 행동을 시작하다가도 문득 준식의 아내의 일이 생각나면 즉시로 성욕이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준식의 아내를 엄습히 보자. 나의 딸과 같이 엄습히 보자. 이렇게도 생각도 하고 이렇게 보려고 애도 꽤 썼다. 그런 엄숙히 보려는 한편에는 엄숙하지 못한 생각이 반드시 따라서 그를 성가시게 하고 그의 얼굴을 붉어지게 하였다. 여인 교제라는 것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인 친구가 없는 이리에게는 준식의 아내는 유일한 아는 여인이었다. 더구나 스스로 그렇지 않기를 바랐지만
성적으로 그를 충동한 유일의 여인이었다. 이리가 다른 일로 다른 여인의 생각을 하다가라도 그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성적 방면으로 뻗으면 반드시 준식이의 아내가 그의 마음에 불긋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따귀를 갈기고 하지만 그가 이 생각을 피하려면 더욱 그를 성가시게 하고 하였다. 성적 방면의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혹은 다시는 그런 불쾌한 생각이 아니날까 하여 그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마흔이 넘은 건장한 이 독신자는 귀에 있을 때마다 머리에 뛰쳐나오는 이 방면의 생각은 금할 수가 없었다. 준식의 아내의 존재라 하는 것은 이리에게 있어서는 꽤 불쾌한 일이었다. 도리어 어떤 처녀,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이런 관념을 가졌었더라면 그는 아무 양심상 가책이 없이 자유로이 온갖 공상을 다 날렸겠거늘. 그의 가을도 가고 어느덧 겨울이 이르렀다. 준식이는 취직을 한 이래로는 꽤 바쁜지 한 번도 이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리는 자기의 귀계한 비밀상 그의 집을 찾지를 않았다. 그런데 양력 연말이 다 된 어떤 날, 이른 아침에 준식이가 허덕허덕 이리를 찾아왔다. 겨울방학 때라 좀 편안히 지내느라고 아직도 번이 자리에 누워 있노라는데 준식이가 허덕거리며 밖에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밖에 선 채로 선생님, 주무세요. 시근거리며 이리를 찾았다. 이리는 몸을 이불로 얼싸매며 반만큼 일어났다. 어, 준식인가? 저 선생님, 미안하지만 저희 집에 좀 가봐 주세요. 어? 왜 그러는가? 좌우간 들어오게나. 아니, 공장에 가는 길이야요. 근데 그 사람이 감기를 좀 지금 중해요. 열이 39도에서 40도로 내왕하도록 중해요. 그런데 출근은 해야겠고, 누구 집에도 한 사람 도와주는 이가 있어야겠고, 참 탈났습니다. 그래서 집일은 선생님께 좀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가봐 주세요. 어? 이 순간 이리의 머리는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졌다. 불현듯 가고 싶은 생각도 났다. 가기가 겁도 났다. 가기 싫기도 하였다. 병실의 광경, 간호하는 광경, 거절할 생각,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그는 입을 멍하니 벌리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었다. 준식의 말을 듣건대 아내는 혼자 있기를 매우 겁을 내며 최일 선생님이라도 좀 폐를 끼치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하므로 선생님을 청하러 이리로 왔다는 것이었다. 양력 섣달 금운께라 인쇄소는 일이 여간 많지 않아서 임시로도 직공을 채용하는데 온직공인 자기가 사보루 게으름 피우다 하면 이 뒤의 성적 때문에 관계되므로 자기는 집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믿습니다. 제 아버지로 알고 이런 염치 없는 때를 씁니다. 믿고 저는 갑니다. 이리가 대답도 하기 전에 준식이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소속된 인쇄 공장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로 알고? 그러면 자기는 준식이를 자식으로 알고 그의 아내를 며느리로 알고 가서 보아주어야겠다. 뒤이어 일어나는 모든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며 장래 일에 대한 경멸할 만한 순간적 공상을 모두 물리치며 이리는
자기의 커다란 의협심에 발로를 보이고자 자리에서 용감히 일어났다. 열기 때문에 벌겋게 된 얼굴, 그 가운데 또한 열기 때문에 미칠 듯이 번뜩이는 눈. 아이고, 선생님. 아휴, 아휴, 아휴. 이리가 들어서는 순간 준식의 아내는 몹시도 기다렸다는 듯이 윗목으로 몸을 돌이켜 누우며 인사와 신음을 겸하여 하였다. 그가 돌아 누울 때에 노을 속에서는 뜨거운 김이 획하니 이리의 얼굴로 몰려왔다. 거기에서 지난 가을 맡은 그 기막힌 냄새를 다시 맡은 이리는 아득해지려는 정신을 수습하며 방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어떠시오? 하고 인사를 하였다. 아이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열에 들뜬 얼굴에 미소를 나타내며 여인은 이렇게 말하며 이불 속에 있던 팔을 꺼내 제 이마에 얹었다. 그때였다. 이리는 보지 못할 것,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이불이 펄떡하는 순간 그 틈으로 저고리와 치마만 입은 듯한 젊은 여인의 흰 젖가슴과 흰 허리와 흰 배의 일부분을 보았다. 냄새는 또 한 번 획 이리의 얼굴에 얹혔다. 모든 일이 이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고약하고 기막힌 희롱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 하였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질 않았다. 성욕의 흥분이 놀랍게도 일어나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 하반신에서는 육체상의 아픔까지 느꼈다. 딸과 같이 보고 친절히 간호해 주려던 의협심은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지고 강렬히 일어나는 성욕과 그 때문에 생기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리는 어쩔 줄 모르고 희번덕거렸다. 큰일이로다. 어쩌나. 이런 생각만 연하여 일어났다. 엉거주춤하고 앉아서 눈은 할 수 있는 대로 뒤로 치뜨고 머리를 좀 안돈시키려고 애를 썼다. 선생님, 어? 아니, 네?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이 열 좀 보세요. 눈은 감은 채 미소 비슷한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고 하는 말이었다. 네, 열이 방 안까지 화끈화끈 다는걸요. 제 이마를 좀 짚어보세요. 예? 여기를 짚어볼 자리까지 지적하였다. 채모 없는 일을 잘하는 준식의 아내의 이 채모 없는 청구에 이리는 혼돈된 머리로 잠깐 생각한 뒤에 드디어 용기를 냈다. 마음에 타오르는 성욕의 불길은 감추고 하다못해 표면으로라도 딸로 여기고 친절히 간호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는 앉은 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자, 여기요? 가리키는 이마에 손을 갖다 대어보았다. 한순간 대어보고는 곧 때려던 노릇이었다. 그러나 이리의 손이 이마에 닿자 여인은 제 두 손으로 이리의 손을 덮어 눌러버렸다. 여인의 양손에 손을 잡힌 채 이리는 허리를 구부리고 움직 않고 가만 있었다. 손을 뽑으려 하지 않았다. 공포와 전율과 쾌감에 어려서 차차 그의 몸까지 떨리기 시작하였다. 허리를 구부렸기 때문에 입을 가까이로 간 이리의 코로는 여인의 기괴한 냄새가 몰려 들어왔다. 만약 20분만 이대로 있으면 이리는 과도한 성적 흥분 때문에 반드시 기절을 했을 것이다. 11시쯤
오전 말씀이하여 11시쯤 되면 열기가 올라요. 어제는 정신까지 잃었는데 오늘은 어쩌려는지. 이 말을 귀에 삼아 여인은 이리의 손을 놓아주었다. 정신까지 잃으세요? 필요 이상의 과장된 표정으로 이런 감탄사를 던진 뒤에 이리는 여인이 놓은 제 손을 아까운 듯이 끌어올렸다. 여인은 잠이 들었다. 열기 때문에 힘없는 신음성을 연하여 바라며 잠이 들었다. 11시 거의 되어 여인은 눈을 번쩍 떴다. 희번덕 주위를 살폈다. 그런 뒤에는 무엇을 찾는 듯이 손을 내어 휘저었다. 그리고 발로는 이불을 차 던졌다. 아, 아. 이리는 뛰어내려가서 여인의 벗어버린 이불을 씌워주었다. 눈을 꽉 감고 숨을 헐떡이며 그때 중얼중얼 여인이 무슨 말을 하였다. 네? 마코갑은 이렇게 붙여요. 예? 이렇게. 여인은 이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능란한 솜씨로 마코갑을 붙이는 신용을 하였다. 헛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열기가 놀랍게 오른 것이 분명하였다. 정신 차리시오. 정신을. 작년 여름에는 이렇게 안 덥더니 정신을 차려요. 여인은 두 팔을 높이 들었다. 들었다가 그 팔로 갑자기 이리의 목을 얼싸 안았다. 그런 뒤에는 연하여 알지 못할 소리를 하며 팔을 차차 당겼다. 이리는 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여인의 팔에 끌려 여인의 이불 안으로 들어갔다. 이리가 제 이성을 회복한 때에 이리는 이불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여인은 과도한 열기와 피로 때문에 곤히 잠이 든 때였다. 이리는 어쩔 바를 몰랐다. 인제는 36개 주랭랑밖에는 수가 없다 하고 여인이 잠든 것을 다행히 여기고 모자를 쓰고 문을 소리 안 나게 열고 그 집을 피해 나왔다. 그 집을 피해 나온 이리는 그 뒤를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자기로도 알지 못하였다.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잠시도 머물지 않고 돌아다닌 것은 스스로도 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깊이 박혀서 그로 하여금 한순간도 안접하지를 못하게 한 한 가지의 생각은 자기는 천륜에 벗어난 짓을 한 놈이라는 생각이었다. 하늘이나 땅에 용납될 곳이 없는 자기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의 온몸과 온 마음과 온 신경을 누르고 위협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놀랍게도 초췌한 최일이의 모양이 자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들고 영남 어떤 절간에 나타났다. 그 기괴한 사건이 있은 뒤 한때는 자살을 해보려고도 하고 한때는 경찰에 자수를 해보려고도 하다가 두 가지 다 못하고 드디어 자기가 죄 지은 몸의 피신처를 절간에 구하러 온 것이었다. 자기의 지은 바 죄를 씻기 겸하여 또한 움직이기 쉬운 자기의 마음을 굳게 잡아보기 위하여 인간 고행의 길을 떠나고자 이 인간 고행의 길을 떠난 최일이가 장차 그의 얘기하였던 바의 목적을 달할지는 어떨지는 세월이라는 거인만이 증명을 할 것이다. 부원. 연전 어떤 곳을 여행할 때 어떤 절간에서 들은 이야기를 골자로 쓴 것이다. 지금까지 김동인의 최선성이었습니다. 화한 김동인. 잠결에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효남이가
고난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새벽 2시쯤이었다. 그가 잠에 취한 눈을 어렴풋이 뜰 때에 처음에 눈에 뜨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어린 마음에 안심을 하면서 몸을 돌아 누울 때에 두 번째 눈에 뜨인 것은 아버지였다. 효남이의 다시 감으려던 눈은 그 반대로 조금 더 크게 떠졌다. 아버지는 어느 길을 떠나려는지 차림차림이 길 떠나는 차림이었다. 그것뿐으로도 어린 효남의 호기심을 채우기에 넉넉할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바라보는 얼굴은 과연 이상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험상스러웠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의 자취가 있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두 쌍의 눈, 거기에는 공포와 증오와 애착과 별리가 서로 어울리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잠에 취한 몽롱한 눈으로 바라보던 효남이는 자기도 모르는 틈에 또다시 고운한 잠에 빠졌다. 효남이는 13살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고물 행상을 하였다. 푼푼히 벌어들이는 돈. 그것은 만약 조령하여 쓰기만 하면 그 집안의 세 식구는 굶지는 않고 지낼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술을 즐겨하고 성질이 포악한 그의 아버지는 제가 버는 돈은 제 용처분에 썼다. 집안은 가난하기가 짝이 없었다. 어머니의 품팔이로 들어오는 돈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지내왔다. 12살부터 효남이도 때때로 돈벌이를 하였다. 활동사진관의 하다모치 혹은 장의사의 화합모치 이런 것으로 때때로 20전씩 벌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내다가 그는 마침내 K 장의사의 전속으로 되었다. 그의 하는 일이라는 것은 화환을 들고 연결식장까지 장사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는 일공으로 10전씩 받았다. 그리고 화환을 들고 장례를 따라갔던 날은 특별 수당으로 20전씩 더 받았다. 그의 수입은 한 달에 평균 잡아서 5, 6원씩 되었다. 그는 아버지와 대면할 기회가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집에서 자는 일이 적었다. 간혹 어떻게 집에서 잔다 할지라도 벌써 효남이가 잠이 든 뒤에 들어왔다가 효남이가 일을 하러 나간 뒤에야 일어났다. 그런지라 엄밀히 말하면 효남이는 제 아버지의 얼굴을 똑똑히 모른다 할 수 있었다. 누가 갑자기 효남이에게 네 아버지의 코 아래 수염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효남이는 생각해보지 않고는 대답을 못하리만치 낯선 얼굴이었다. 이러한 아래에서 자라난 효남인지라 효남이는 제 아버지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애착도 가지지 못하였다. 피할 수 없는 핏줄의 힘으로 혹은 남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되기는 하였으나 부자지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애착이라는 것은 없었다. 무례한, 인정 없는 녀석, 포악한 녀석, 짐승 같은 녀석. 이러한 이름 아래 불리는 그의 아버지는 효남에게는 오히려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효남이는 흔히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무서운 소리에 고난 잠에서 깨곤 하였다. 그리고 깰지라도 그는 꼼짝 못하고
그냥 자는 체하고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으로서 만약 방관자가 있으면 그것이 서로 철 모르는 어린애일지라도 그의 아버지의 기는 더욱 승승하여서 그의 포악함이 더욱 커지는 것을 잘 아므로 효남이는 서로 잠에서 깨었을지라도 깬 기색을 아버지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서 무서움과 분함으로 몸을 떨곤 하였다. 그날 밤도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놀라 깬 효남이는 눈을 뜰 때 눈앞에 당연히 전개되어 있을 활극의 자취를 얘기하였다. 그러나 거기는 아무 활극의 자취도 없을 뿐더러 제 아버지의 얼굴에서 오히려 비겁이라고 형용하고 싶은 공포의 표정을 볼 때에 효남이는 안심과 함께 일종의 불만조차 느끼면서 다시 고난 잠에 빠진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의 앞에서 조반을 먹던 효남이는 문득 어젯밤의 일이 생각나서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왜? 어젯밤에 아버지 왔었지? 음, 어디 갔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좀 있다가 손을 들어서 효남의 등을 쓸었다. 효남아, 너 커서 좋은 사람 되어라. 아버지 어디 갔어?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아버지 어디 갔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간 곳에 대하여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효남이는 그때의 어머니의 입에서 새어나온 한숨의 소리를 들었다. 비록 어리나 그런 방면에는 총명한 효남이는 다시 묻지 않았다. 거기에는 무슨 불길한 일이 숨어 있는 것을 효남이는 짐작하였다. 더구나 효남이가 전과 같이 장의사로 가려고 집을 나설 때에 어머니는 전과 달리 그를 문 밖까지 바래다 주면서 너의 아버지는 다시 안 오신단다 하면서 약한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효남의 어린 마음에는 까닭은 모르지만 무서운 불길한 예감이 막연히 일어났다. 그날 저녁에 신문지는 이 도회에서 어젯밤에 생긴 무서운 참극을 보도하여 시민을 놀라게 하였다. 어젯밤에 두 건의 살인사건이 이 도회에서 생겨났다. 하나는 K 전당국 주인이 참살당한 사건이었다. 그 참살당하는 날 저녁 전당국 주인은 피라는 고물 행상인 효남 아버지와 같이 술을 먹으러 나갔다. 전당국 주인이 좀 더 똑똑히 말하자면 피가 흔히 장품을 매매하는 것을 전당국 주인이 경찰에 밀고 한 일이 있었다. 그 때문에 전당국 주인과 피와 한 번 크게 싸움을 한 일이 있었다. 이날 저녁은 피가 화해를 하자고 일부러 전당국을 찾아와서 주인을 데리고 같이 나간 것이었다. 때는 밤 9시쯤이었다. 같이 나간 뿐 그 밤에 돌아오지 않은 전당국 주인은 이튿날 새벽 교회에서 참살되어 있는 것이 지나간 사람에게 발견되었다. 날카로운 칼로써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찔려서 죽은 그 시체는 몸을 뒤져본 결과 곧 K 전당국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해자가 P라는 것도 곧 알았다. 그러나 경관이 P의 집에 달려갔을 때에는 P는 벌써 종적을 감춘 때였다. 이것이 신문에 나타난 한 가지의 살인사건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살인사건은 이러하였다. 땡땡 파출소를 지키고 있던 경감모가 새벽 3시쯤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하나 붙들었다. 그리고 주소 성명을 물을 때에 그 흉아는 갑자기 가슴에 품었던 칼을 꺼내 순사를 찔렀다. 그러나 먼저 한 칼을 맞은 순사는 기운 센 흉안을 대적할 수가 없었다. 순사는 몇 군데 칼을 맞고 그 자리에 넘어졌다. 그리고 흉안은 종적을 감추었다. 순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되어 곧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새벽 6시에 마침내 절명되었다. 그 순사의 말한 바 인상으로서 흉아는 피인 것이 짐작되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그 결론은 이러하였다. 고물 행상인 피는 이전부터 원한이 있던 전당국 주인을 화해를 핑계 삼아서 데려내다가 어떤 곳에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에 교회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참사를 한 뒤에 새벽 2시쯤 제 집에 들러서 길신가리를 차려가지고 이 도회를 달아나다가 파출소 앞에서 순사에게 hir난을 받게 되매 그는 자기의 범행이 발각된 줄로 지레짐작하고 그 순사까지 죽여버리고 이 도회를 달아나서 어디로 종적을 감춘 것이라고. 소문은 소문을 낳았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입을 지날 때마다 거기는 얼마의 거짓말이 더 보태졌다. 그 사건은 과연 이 작은 도회의 시민을 놀라게 할 만한 참극이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아이가 나고, 늙은이가 죽고, 때때로 비가 오고, 꽃이 피고 지고, 이러한 사건밖에 특수한 사건이라는 것은 쉽지 않던 이 도회에 이번에 생겨난 사건은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너무 단조한 이 도회의 사람에게 대한 한 자극제로 할 수도 있었다. 곳곳에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이제 장차 일어날 흉안과 경관의 추격전을 예상하고 거기에 비상한 흥미를 느꼈다. 효남이가 일을 하는 땡 장의사에서도 일꾼들 사이에 그 이야기의 꽃이 피었다. 그러나 효남이가 그 흉한 피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효남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잠에 취하였던 눈으로 잠깐 본 아버지의 얼굴을 문득 생각하였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얼마만치 큰 죄악인지는 효남이는 똑똑히 몰랐다. 더구나 장의사에서 일을 보는 아이로서 장사를 매일과 같이 보는 그로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심히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통상시에는 그렇게 험상스럽고 횡포스럽던 아버지의 얼굴에 어젯밤에 나타났던 오히려 비겁이라고 하고 싶은 얼굴을 생각할 때 그의 어린 마음에도 알지 못할 괴상한 공포와 쓸쓸함이 복받쳐 올랐다. 더구나 아침에 나올 때에 어머니의 하던 그 말과 여기서 짓거려대는 일꾼들의 이야기를 대조해보고 그는 무슨 알지 못할 커다란 비극이 또한 일어나려는 것을 예감하였다. 잡히면 사형이지. 순사까지 죽였는데 사형이고 말고 잡힐까? 글쎄, 경찰이 하도 밝으니까. 일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그들의 뒤에 앉아서 듣고 있는 효남이는 어린 마음을 괴상한 공포로 말미암아 뛰어놀면서도
자기가 그 흉안의 자식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오히려 다행히 여겼다. 그날 저녁 효남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는 이불을 쓰고 누워 있었다. 그러나 뚱뚱 부은 얼굴은 그가 몹시 운 것을 증명하였다. 어머니는 밤에도 몇 차례를 울었다. 효남이도 그 울음의 뜻을 막연하나마 짐작하였다. 어떤 까닭인지 똑똑히는 몰랐지만 어머니의 울음은 아버지의 이번 사건 때문인 것은 짐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안 하였다. 어머니가 울 때마다 자기도 까닭없이 눈물이 내리는 것을 참고 돌아눕고 할 뿐이었다. 하려야 할 말이 없었다. 위로하려야 위로할 말조차 효남이는 알지 못하였다. 평상시에는 못된 녀석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꺼리던 어머니의 지금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효남에게는 이상하게까지 보였다. 그 이상한 점이 어린 효남이로 하여금 사건을 좀 더 중대시하게 하였다. 효남의 마음에는 막연하나마 아버지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에 대한 근심 비슷한 의문이 움돋았다. 그 사건에 대한 이튿날 신문기사는 시민의 호기심과 긴장을 더 돋우었다. 이 도해에서 30리쯤 되는 땡산이라는 산에서 어떤 나무꾼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칼로써 초부를 위협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종적을 감추었다. 그 강도가 남기고 간 피 묻은 옷으로 그것이 피인 것이 확실하였다. 신문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이튿날 아침 신문은 호해로서 그 사건의 그 뒤의 경과를 보도하였다. 땡산 주재소에서 당직 순사가 변소에 간 틈에 어떤 도적이 들어와서 장총 한 자루와 하약과 탄환 다수를 도적하여 간 것과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웬 험상궂은 자가 그 주재소에서 삼립길쯤 되는 산골짜기에서 나무 베는 아이를 습격하여 그 아이의 먹던 옥수수를 빼앗아 갔다는 것과 경찰부에서는 20명의 경관을 땡산으로 급송시켰다는 보도가 한꺼번에 발표되었다. 시민들은 차차 흥분되었다. 그들은 그 흉한이 범한 죄악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안 가졌으나 경관대 흉한의 추격 내지는 경쟁에 비상한 긴장을 느낀 것이었다. 이러다가는 잡힐걸. 어떤 사람은 근심 비슷이 이렇게 말하였다. 잡히고야 말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다. 제기, 아무래도 잡힐 이상에는 한 20일 끌대가 잡혔으면 좋겠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린 마음을 죄고 있던 효남이는 자기로도 뜻밖의 제 아버지에게 대하여 차차 이상한 애착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밤, 고난 잠에서 깨어난 효남이는 제 곁에 당연히 누워 있어야 할 어머니가 없는 것을 보고 퍼뜩 놀랐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어오기를 잠깐 기다려본 효남이는 서로 변소에 갔더라도 넉넉히 들어올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옷을 주워 입고 문 밖에 나가 보았다. 그리고 앞길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한 효남이는 집 뒤로 돌아가 보았다. 어머니는 뒤에 있었다. 어머니는 집 뒤 담벼락에 조그마한 단을 묶고 거기에 촛불을 켜고 그 앞에 꿇어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지만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인 것이 짐작되자
효남이의 어린 눈에도 눈물이 솟았다. 효남이는 발소리 안 나게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솟았다. 이윽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리고 제 아들이 자지 않는 기척을 보고 아들을 찾았다. 효남아, 너 자지 않니? 효남이는 울음을 그치려 하였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아직껏 속으로 울던 울음은 어머니의 그 소리와 함께 폭발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당겼다. 아무리 고약해도 네 아버지로구나. 이것이 한참 뒤에 어머니가 한 다만 한마디의 말이었다. 이튿날 신문의 보도는 시민의 긴장과 호기심을 여지없이 돋우어 놓았다. 경찰부에서 간 20명의 경관은 그곳 경관 30명과 독립사람 60명과 합력을 하여 그 땡산을 둘러쌌다. 그리고 그 산 가운데 숨어있는 범인을 수색하였다. 범인의 손에는 총이 있기 때문에 막 덤벼들기가 힘들었다. 제1대를 지휘하는 어떤 경부가 대원들과 떨어져서 풀을 헤치며 산을 기어 올라갈 때였다. 어떤 바위틈에서 흉안이 갑자기 경부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놀라는 경부를 거꾸로 뜨리고 경부에게서 브라우닝과 탄약을 빼앗은 뒤에 그 브라우닝으로 경부를 쏘아 죽이고 아래에서 덤비는 경관들을 향하여 두 방을 놓은 뒤에 유유히 풀숲을 가운데로 종적을 감추었다 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신문은 범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살인마라는 대명사를 썼다. 잡히기만 하면 어차피 사형이 될 흉안의 손에 한 자루의 장총과 한 자루의 권총과 다수의 탄약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그 흉안을 잡으려는 경관들에게는 끔찍하고 진절이 나는 사실에 다름없었다. 그날 밤으로 경찰부에서는 40명의 경관을 응원으로 또 보냈다. 인제야 잡혔지. 그럼 뛸 데가 있나? 시민들은 그의 운명을 이렇게 선고하였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러한 선고를 들을 때에 효남이의 마음은 무슨 커다란 공포 앞에 선 것과 같은 명료하지 못한 무서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의 아버지는 이젠 죽은 목숨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섞여 있었다. 이튿날 아침 당국은 시민에게 이와 같은 성명을 하였다. 땡사는 지금 이곳에서 간 경관 50명과 그곳 경관 전부와 촌민 100여 명으로 포위를 하고 각각으로 그 포위 그물을 죄어가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의지한 건데 그 그물의 범위가 일평방 리가 못 되니 이제 범인은 자루에 든 쥐다. 다만 시간 문제만 남아있다. 적어도 오늘 오후 4시 전으로 범인 포박이라는 기꺼운 소식에 이를 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왔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사건에 극도로 긴장된 시민들은 연하여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오후 5시쯤 비보는 경찰서에 이르렀다. 범인은 마침내 잡힌 것이었다. 포위대가 그 범위를 차차 좁혀서 상대의 거리가 30간쯤 되었을 적에 복판 가운데쯤 되는 숲을 사이에서 웬 장안이 하나 일어섰다. 그리고 손에 들었던 총과 브라우닝을 앞으로 던지고 자, 잡아가라 하며 두 팔을 썩 벌렸다. 그런 뒤에는 하하하하 하고 웃었다. 포위대는
모두 뜻하지 않게 엎드렸다. 그러니까 그 장하는 제가 경관들 있는 편으로 걸어왔다. 이리하여 손쉽게 잡은 것이었다. 이 말이 효남의 귀에 들어올 때에 효남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자기도 무엇을 하여야 할지 모르면서 허덕허덕 집으로 달려왔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효남이는 간단히 "재패대" 하고는 머리를 돌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바늘과 일감을 내려뜨렸다. 그리고 효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 뒤에 얼굴이 차차 하얗게 되다가 베개를 발로 끌어당겨서 거기 드러눕고 말았다. 모자는 말 한마디의 말도 사귀지 않았다. 이튿날 장의사에 갔던 효남이는 의외의 장례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피가 이 도해를 달아나던 날 밤에 죽인 그 순사의 장례였다. 처음에 효남이는 그 장례가 누구의 장례인지를 몰랐다. 조상객이 대개가 경관인 것을 보고 어렴풋이 어떤 경관의 장사인 줄 알 뿐이었다. 그러다가 누군가 추도문을 읽을 때에야 그는 그 죽음의 주인을 알았다. 추도문은 물론 일본말로서 일어의 지식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효남이로서는 다 알아듣지는 못하였으나 그 뜻만은 넉넉히 짐작하였다. 그는 그 흉안을 장례의 전날 잡은 것은 고인의 신령의 도움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흉안의 포악스러움과 고인의 용감스러움을 되풀이하였다. 어린 마음에 일어난 극도의 분노와 불유쾌함과 부끄러움으로써 그 행렬을 따라갔던 효남이는 장의사에 돌아와서 기진맥진하여 토방에 넘어지고 말았다. 좀 뒤에 주인에게서 특별수당으로 20전이 나왔다. 효남이는 그것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야 옳을지 안 받아야 옳을지 몰랐다. 정당한 노동의 보수로서 그것을 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양심과 자존심의 한편 구석에서는 그 돈을 거절해 버리라는 명령이 숨어 있었다. 효남이는 주머니 속에서 그 돈을 쥐었다 놓았다 몇 번을 하였다. 그날 효남의 아버지는 이곳 경찰서로 호송되어 왔다. 너 돈 있니? 효남이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때에 기다리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첫 번 물은 말이 이것이었다. 얼마나 있니? 효남이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아까 받은 그 20전을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머니는 그 돈을 집어가지고 치마를 갈아입으면서 변명 빗으시 너희 아버지가 이리로 왔다누나 장국 한 그릇이라도 사들여 보내야지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효남이는 황망히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까 그 돈을 모아놓은 것이 잘 되었다 생각하였다. 그 생각 속에는 복수를 하였다는 것 같은 통쾌한 생각조차 약하나마 섞여 있었다. 지금까지 김동인의 화환이었습니다. 편주에 가는 곳 김동인 동방의 전기를 한몸에 지니고 기다랗게 벗어 내려오던 산맥이 한 군데 맺힌 곳 거기는 봉우리를 구름 위로 솟고 널따랗게 벌려있는 태백산이 있다.
이 태백산 아래 자리를 잡고 한 개의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한 금화왕 때에 금화왕에게 사랑을 받는 소년이 있었다. 고주몽이라는 소년이었다. 7살 때부터 활쏘기와 말달리기로서 어른이 능히 대적지 못할 기능을 보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기이한 소년이었다. 이 소년이 뻘에서 말을 달리며 눈을 들어서 멀리 서편 쪽 하늘 닿는 곳의 사냐를 바라보며 옹심을 기르기 10수년, 드디어 기회를 얻어서 지금껏 몸을 의탁하고 있던 동부여를 등지고 서로 달아와서 거기 새로이 한 나라를 이루고 고구려라 정하였다. 고주몽의 이룩한 고구려가 차차 자리를 든든히 잡을 동안 주몽의 작은 아들 온조는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 머물러 있기를 꺼리어서 몇몇 신이 많은 신하를 이끌고 스스로 또 다른 나라를 건설하려 주인 없는 땅을 고르려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리하여 하남 위례성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기름진 땅을 얻어서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백제라 하였다. 이리하여 시조 온조왕에서 비롯하여 제2대 다루왕을 걸쳐서 3대 기루왕을 지나서 제4대 계루왕의 시대, 말하자면 원조왕이 백제를 건국한 뒤 대략 150년쯤 지난 뒤의 일이다. 한 국가가 서서 150년이나 지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정체가 되고 건국 초의 긴장도 풀려서 태평시대다운 사건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계루왕의 망령 때문에 생겨난 한 개의 비극도 건국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계루왕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떤 해 가을이었다. 벌에는 오곡이 무르익고 백성들은 배를 두드리며 이 성대를 축하하는 어떤 즐거운 가을날 백제 서울 어떤 한가한 모퉁이에 노파 서너지 앉아서 서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다. 사실 아무 모에도 쓸데가 없는 한담들이었다. 누가 계집애만 5째 낳고 누가 시집을 가고 네 집 며느리가 어떻고 네 집 과부가 어떻고 말하자면 이런 노파들이 모여 앉으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부질없는 이야기들이었다. 한참 서로 이런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하다가 한 노파가 맞은편을 바라보고 눈을 한번 질긋하고 다른 노파들에게 무슨 눈짓을 한다. 다른 노파들은 이 노파가 본 곳을 일제히 돌아보았다. 웬 한 젊은 여인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 젊은 여인은 노파들과도 면식이 있는 모양으로서 노파들한테 미소를 하며 인사를 던졌다. 아주머니들 안녕합서요. 어디 가는 길인가? 잠깐 마실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야요. 그럴듯하이. 걸음걸이가 발이 땅에 붙지 않는 품이 어서 가서 그 지압이 품에 안기려고 빨리 가는 게 분명하이. 아주머니도 그럼 앉아 말씀들 하세요. 어서 가게 돌뿌리 차지 말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 놀랍도록 아름다운 얼굴에 달린 놀랍도록 아름다운 눈으로 노파들을 한번 흘긴 뒤에 자기의 가던 길로 가버렸다. 노파들은 모두 눈을 못고 여인의 뒤를 바라보았다. 여인이 길 모퉁이로 사라져 안 보이게 된 뒤에야 비로소 모두 얼굴을 바로하였다. 언제 보아도 이뻐. 장한 일색이야. 그들의 한담은 이번은 젊은 그 여인에게로 돌아섰다. 전혀 쪽보다 시집가서 더 이뻐졌거든.
시집간 지도 이럭저럭 벌써 5년이지? 참 장안이 넓다 해도 저만한 색시는 또 없어. 나무랄 데가 없단 말이야. 얼굴도 이쁘거니와 마음씨가 타고와. 시집간 지 5년에 이렇단 말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칭찬뿐이었다. 말하자면 얼굴도 곱거니와 마음씨도 곱고 흠할 데 없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노파들에게 흠잡힐 곳이 없는 사람은 쉽지 않다. 도미에겐 과해. 앞 갖고 말고 가세도 넉넉지 못하지 게다가 집안도 미천하지 학이 닭에게 시집간 셈이다. 그래 옳은 말이야. 토미의 아내. 이 존재는 백제 서울에는 당시 한 큰 이야깃거리로 되어 있었다. 절세의 미색 도미의 아내는 일찍 처녀 시절부터 이야깃거리가 되어 왔다. 장차 누구의 아내가 되려느냐. 위로는 왕족으로부터 아래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사내가 이 처녀를 얻기 위하여 장가를 안들고 혹은 약혼을 깨뜨리고 혹은 기체를 하고 경쟁들을 하였다. 한 개의 미천한 집의 딸이었지만 너무도 뛰어난 미모 때문에 이름이 장안을 덮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밖은 마치 저자와 같이 만날 젊은 사내들이 우글우글하였다. 그리고 그 인기가 너무도 굉장하기 때문에 온 장안 백성은 호기의 눈으로 이 처녀가 장차 어떤 곳으로 시집가나 주시하였다. 그랬는데 그 처녀가 골라낸 남편은 의외의 사람이었다. 그가 마음만 내면 왕후 장상에게도 능히 갈 수가 있을 것이요 어떠한 부요한 집에라도 갈 수 있을 것이오늘 그가 골라낸 것은 돔이라는 한 미천한 사내였다. 집안도 보잘것없었다. 가세도 보잘것없었다. 그렇다고 돔이 당자가 또한 뛰어난 인물에 혹하여 갔는가 하면 그도 그렇지 않았다. 돔이라는 인물은 아무 보잘것도 없는 한 평범한 사나이였다. 장안은 모두 입을 딱 벌렸다. 방맞은 사내들은 주먹을 휘둘렀다. 훌륭한 데 가서 평범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평범한 데 가서 훌륭하게 지내겠습니다. 이것이 도미에게로 시집갈 때에 제 부모에게 한 말이었다. 그러나 장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말 뜻을 잘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의 결혼은 불행한 결말을 맺으려니 하였다. 그만큼 뛰어난 인물의 계집이 아무 보잘것없는 도미의 집에 만족해야 할 리가 없다. 지금 철없이 가기는 했지만 얼마를 못 살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였다. 그들의 상식으로 보자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수없는 훌륭한 도령님 서방님들이 연하여 유혹의 눈을 던지는데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도미의 집에 끝까지 붙어있을 이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시집간 지 1년이 지났다. 현처의 소문이 차차 밖으로 새어나왔다. 가난한 살림살이를 맡아가지고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집안을 다스리고 남편을 섬기고 잘 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길심 좋은 장한 사람들은 그래도 감시의 눈을 게을리지 않았다. 1년쯤이야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이제부터야 차차 실증이 날 테지. 자기네의 경험에 미루어 이렇게 비평하고 감시하였다. 또 1년이 지났다. 현처의 소문은 차차 높아갔다. 시집 온 지 2년. 그새 수없는 유혹의 손끝이 그를 불러도 보았으며 수없는 유혹물이 그를 달래도 보았지만 눈 한번 거듭도 보지 않고 가난한 제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기에
열중이라 한다. 3년도 지났다. 4년도 지났다. 인젠 유혹의 손도 감히 그의 곁에 이르지 못하였다. 10번 찍어서 꺾이지 않는 나무가 없다지만 도미의 아내뿐은 1000번을 찍을지라도 꺾이지 않을 것을 인젠 알았으므로 헛된 노력은 인젠 중지한 것이었다. 동시에 도미의 아내와 정절과 미모에 대한 칭찬이 차차 장안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얼굴과 마음이 똑같은 망고 일색이야? 다른 점으로는 아무 보잘것도 없는 도미의 집안이었만 그 아내의 덕으로 장안의 이름 높은 집안이 되었다. 장안 사람 치고 도미의 집이라면 인젠 모를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백제 전국에 꽤 유명한 집안으로 이름났다. 평범한 집안에 가서 훌륭하게 살겠습니다. 과연 평범한 집안에 갔기에 그 집안의 명성이 퍼졌지. 좀 웬만한 집안에 갔다면 그 집의 한 며느리로서 장안에서는 벌써 잊히어 버린 지가 오랬을 것이다. 이리하여 도미의 집안은 나날이 유명해지어서 가세와 문벌은 보잘것이 없지만 이름 높기로는 어느 재상의 집안보다도 나았다. 도미의 아내의 소문은 드디어 대궐 안에까지 들어갔다. 국가 창건도 제3대까지 지나서 제4대쯤부터는 저기 긴장미도 잃고 차차 안위를 즐기게 되는 때 국왕계루도 어리석다든가 포악하다든가 하는 왕은 아니었으나 태평시대의 임군으로서 많은 궁녀를 두고 한가로운 그날그날을 술과 놀이로 보내는 그런 종류의 왕이었다. 그리고 많은 궁녀를 지내보았으니만치 여인에게 대하여 자가 독특의 견해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 어떤 날 그날도 신하들과 역시 연회를 열고 계집들을 들여놓고 놀 때의 말말결의 신하들에게서 도미의 아내의 평판을 들은 왕은 처음에 웃어버렸다. 옆에 내게 대체 정절이라는 게 어디 있어? 여기 대하여 약간의 반대의 의사를 표한 것은 일찍이 도미의 아내의 정절을 매우 아름답게 보던 노신이었다. 첫사오나 도미의 아내만은 아마 세상 보통의 여인과 좀 다른 데가 있는 모양이옵니다. 그게야 아직 독특한 유혹을 겪지 못했기에 그렇겠지. 혹은 조용한 곳에 은근히 유혹을 받아보거나 혹은 눈에 현혹되는 보물로서 유혹을 받아본 일이 없기에 그렇겠지. 똑똑히 알지 못하옵거니와 조용한 곳에서도 적지 않은 유혹을 받아보았다는 모양이옵니다. 이러한 말이 오고 가는 동안에 왕은 지금 너무도 세상 평판이 높은 소위 도미의 아내의 정절이 얼마나 한 것인지 시험하여 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여자에게 정절이 대체 뭐냐? 그것은 독특한 유혹을 겪어보지 못하였기에 정절이라는 것이 있지. 왕의 영화 후궁의 영광으로 유혹해도 그냥 굽히지 않을 계집이 어디 있겠느냐? 이 태평 시대의 전형적 임군 계루왕은 이리하여 도미의 아내를 시험하면 제 아무리 정절로 이름 높은 계집일지라도 넉넉히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깊이 믿고 성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내걸고 신하들과 내기를 걸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 도미가 갑자기 어전에 불리었다. 한미한 집안에서 생장한 도미는 어전에 불릴 일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황급히 왕사에게 이끌려
입골하였다. 감히 눈을 뜨지도 못하고 어전에 꿇어 엎드려 몸만 벌벌 떨고 있는 도미에게 향하여 왕이 직접으로 내린 첫말. 네가 도미라는 백성이냐? 황공무지하옵니다. 네 아내가 정절이 높다고 그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와 사실로 그렇듯 정절이 높으냐? 황공하옵니다. 변변치 않은 계집의 소문이 구중까지 넘어 들어와 어이를 더럽힌 죄를 무해라 아래올 말씀이 없사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듯 정절하단 말이냐? 세상이 모두 그렇다 하옵니다. 너도 그렇게 믿느냐? 소신도 그렇게 믿사옵니다. 믿어? 왕은 미소하였다. 내 믿는다는 뜻은 대체 계집에게 정절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냐? 혹은 네 아내에 한해서는 정절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냐? 쳤사옵니다마는 천하의 여인이 다 부정하다 할지라도 소신의 계집만은 정절하리라고 소신은 믿사옵니다. 과거 5개년의 경험에 미룬 자신 있는 대답이었다. 이 너무도 자신 있는 대답에 왕은 잠시는 먹먹히 도미를 굽어보고만 있다가야 입을 열었다. 조용한 곳에서 은근히 깨어도 안 넘어갈 듯 싶으냐? 네. 권세와 영화로 깨어도 그냥 지킬 듯 싶으냐? 네. 권력으로 억압해도 그래도 소신의 계집만은 안 넘어가리라고 굳게 믿사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병에서 깨어도 네. 음, 물러가거라. 좋은 아내를 두어서 너도 기쁘리라. 그리고 그날 도미는 어명으로 대궐에 그냥 머물러 두고 자백을 시켰다. 왕은 도미를 물러가게 한 뒤에 당신과 외양이 비슷한 신하 한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당신의 의대를 한 벌 내어주고 노부까지 빌려주어서 그 신하로 하여금 왕으로 가장을 하고 왕인 체하고 도미의 아내를 유혹하여 보라는 것이었다. 신하야말로 꼭 먹고 알 먹게 되었다. 하룻밤이나마 왕의 행세를 할 특권을 얻은 위에 또한 절세의 미인이라는 도미의 아내를 재간껏 달래볼 고난까지 받은 것이었다. 그날 밤, 이 거지왕의 노부는 대궐을 떠나서 주인 없는 도미의 집으로 향하였다. 남편이 대궐에 불려간 뒤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아내는 매우 근심하였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남편이 대궐에서 나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바싹 소리만 나도 남편이 아닌가 하고 내다보았다. 무슨 기척이 들릴 때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았다. 그러나 낮에 들어간 남편은 저녁이 되고 날이 어두워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 사람의 계집 종과 함께 문에 불을 켜 달고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에 뜻밖에도 왕의 거둥이 있은 것이다. 도미의 아내는 망지소조하였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벌벌 떨며 뜰 한편 구석에 숨어 있었다. 궁액들이 먼저 와서 방안을 대강 정리한 뒤에 거짓왕은 방 안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도미의 아내를 불렀다. 도미의 아내는 뜰 안에 불리어 나왔다. 마루 아래 굽궁하고 선 그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네가 도미의 아내냐? 왕의 하문이 이것이었다. 네, 어디
머리를 들어라. 그러나 어전에 어찌 머리를 들랴. 그의 머리는 더욱 수그러질 뿐이었다. 내가 네 집에 거둥한 것은 너를 보러 온 것이로다. 나를 보러? 소문이 대궐까지 들어가서 황공하게도 이렇듯 왕의 거둥까지 보게 되었나? 왕의 그 본다 하는 것은 다른 뜻을 포함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지금은 밤이로다. 단지 보기 위해서는 대궐로 불러서도 넉넉할 것이요. 밤이 아닐지라도 좋은 것이오늘.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도미의 아내의 가슴에는 천 가지 만 가지의 생각이 오락가락하였다. 과왕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봐라. 오늘 네 그 지아비를 대궐로 불러들인 것은 너도 알지? 네, 아옵니다. 너는 그 지아비를 무엇으로 아느냐? 네, 하늘로 생각하옵니다. 그 지아비의 뜻이면 어떤 것이든 따라야 하는 줄 아느냐? 아옵나이다. 네 뜻과 거슬리는 일이라도? 네, 가왕은 미소하였다. 그러면 너는 단장을 다시 하고 이 방으로 들어오너라. 오늘 짐은 대궐에서 네 그 지아비와 장기를 두었다. 짐이 지면 네 그 지아비에게 높은 벼슬을 주기로 하고, 짐이 이기면 짐이 하룻밤 네 그 지아비의 행세를 하기로 해서 짐이 이겼으니 네 그 지아비의 뜻이로다. 할 수 없다. 청천의 병력이었다. 어이가 이럴진데 이를 어찌 피하나. 더구나 남편의 뜻이라 하여 강제하며 왕의 권력으로서 누르니 이를 어찌 모면하나. 슬기로운 도미의 아내이었으나 이 급박한 변에는 갑자기 좋은 수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전에 궁국하고 선 그는 땀을 뻘뻘 흘렸다. 네 뜻에는 비록 맞지 않을지라도 남편의 뜻이라면 시행하겠노라고 네 말로도 한 바로다. 자, 어서 채비를 하여라. 꼭 먹고 알먹을 심사의 이 과항은 어서 이 미색을 품에 안아보고자 독촉이 불같았다. 이 급박한 경우에 당하여 도미의 아내는 드디어 솟아날 군형을 발견하였다. 어이가 그리하옵고 그 지아비의 뜻도 그러하올진데 소신이 어찌 감히 거역하오리까. 그러면 소신은 잠깐 머리를 빗고 어전에 뵙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어전을 물러나왔다. 어전을 물러나온 그는 계집 종을 불러가지고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네가 오늘 밤 폐하를 모시어라. 아무리 어명이요 남편의 뜻이라 하나 어찌 두 지아비야 섬기겠느냐. 종에게 사유를 타이르고 이렇게 부탁할 때에 계집종은 쾌히 승낙을 하였다. 도미의 아내는 계집종을 힘과 재간을 다해서 단장을 시켰다. 머리를 크게 하고 얼굴을 절반을 가리고 분을 희게 바르고 연지를 크게 찍어서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왕의 자정에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다. 결코 머리를 들지 마라. 눈을 뜨지 마라. 작은 소리로만 말하해라. 신신 부탁을 하였다. 일찍이 도미의 아내를 본 일이 없고 다만 아까 캄캄한 뜰에 궁국하고 서 있는 것을 본 뿐인 과항은 이 단장하고 들어오는 미녀를 물은 도미의 아내로 알았다. 이리하여 한 방에서는 거짓 왕과 거짓 도미의 아내가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한편
방에서는 정말 도미의 아내가 이 가장극이 발각이나 되지 않을까 하여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떨며 지냈다. 도미의 집에서는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대골에 붙들려 있는 도미는 어떤 궁액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오늘 밤 왕께서 너희 집에 거동하셔서 너의 아내를 보신다. 도미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찰싹하였다. 어떠한 영화로 유혹할지라도 혹은 어떠한 권력으로 위협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은 도미는 뻔히 아는 배다. 자기 아내의 정절이 더럽혀지리라고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가 놀란 것은 자기 아내의 생명 때문이었다. 왕령으로서 위협할 때에 이를 모면할 수가 없게 되면 자기 아내는 반드시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을 것이다. 목숨을 끊어서라도 제 정절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아까 본 바 왕의 태도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꺾어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 아내는 정령코 죽을 것이다. 대골에 붙들려 있는 몸이라 피하여 나갈 수는 없고 도미는 안타깝고 속상하여 밤새도록 혼자서 통곡하고 있었다. 이 희극미를 다분히 띤 비극의 밤도 어안간 밝았다. 하룻밤 국왕의 노릇을 한 위에 또한 절세의 미색을 품고 잤노라고 믿는 가왕은 득이양양하여 밝는 날 아침 입골하여 어젯밤의 경과를 왕께 복주하였다. 왕은 절세의 미색을 당신이 품어보지 못한 것이 얼마만치 아수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자기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 매우 흡족하였다. 왕은 도미를 불렀다. 하룻밤을 울어 새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부은 도미는 어전에 부복하였다. 내 어제 뭐라 했느냐? 운 모양이로구나. 왜 울었느냐? 황송하오나 소신이 상배를 하와삼기 울었습니다. 상배라. 네 말이 옳다. 아내를 잃었으니 상배는 상배로다. 네 아내는 어젯밤부터는 짐의 후궁이로다. 예? 도미는 깜짝 놀랐다. 놀라느냐? 놀라리라. 어리석은 사내야. 계집의 마음을 그렇듯 또 믿었더냐? 네 계집은 어젯밤 단장 곱게 하고 짐의 침석에 들었다. 믿지 못할 말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농담으로야 어찌 볼까. 입을 악물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도미의 사지는 사시나무와 같이 떨렸다. 격분과 비의 떨림이었다. 이 어리석은 사내야. 인젠 너희 집으로 물러가거라. 그러나 어제까지 네 아내이던 사람은 인젠 짐의 후궁이니까 그렇게 알고 예식 범절에 소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도미는 퇴고를 하였다. 왕의 말을 믿을까? 그것을 농담으로 볼까? 왕이 자기 집까지 거둥하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모양이다. 그러나 제 아내가 왕을 모셨다는 것은 아무리 하여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다.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도미는 더벅더벅 제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매 아내는 여전히 기쁜 낯으로 맞아준다. 도미는 들어와서 어젯밤의 경과를 듣고 무한히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그럴 것이다.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모면을 했을 것이지 꺾이단 웬 말이냐. 왕의 영화가 무엇이냐. 왕의 권력이 무엇이냐. 자기의 아내가 정절 꺾거나 굽힐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아내의 앞에서 도미는 너무도 감격되고 고마워서 하염없이 울었다. 부처에서
서로 붙들고 한참을 서러운 뒤에 그들은 오래간만에 만난 내와 같이 힘있게 서로 쓸어안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영구히 탄로가 안 될 까닭이 없었다. 왕은 도미 아내의 꾀에 속았다! 이러한 소문이 어디서 나기 시작했는지 삼식간에 온 장안에 퍼졌다. 그리고 그 소문은 어안간의 대고래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이 소문을 듣고 경노하였다. 첫째로는 한 미천한 계집에게 속았다는 것이 분하였다. 둘째로는 한 미천한 계집이 외람되이도 왕을 속였다는 것이 괘씸하였다. 왕은 이 소문을 듣는 즉각으로 다시 도미를 대궐로 잡아들였다. 뜰 앞에 엎드린 도미에게 왕은 호령하였다. 네가 네 죄를 아느냐? 도미는 대답지 못하였다. 할 말이 없었다. 계집이 정제를 지켰다는 것이 과연 죄일까? 왕을 속였으니 혹은 죄도 될까? 부복한 도미는 묵묵히 있었다.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겠습니다. 몰라? 네 계집이 임군을 속인 것을 너는 모른단 말이냐? 소신의 계집이 어리석으와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옵지만 천기를 거스르지 않았사오니 소신의 생각으로는 죄는 되지 않을까 하옵니다. 이놈, 뭐? 죄가 아니야? 저놈을 국법에 의지해서 왕령을 어긴 죄로 두 누나를 빼고 물에 띄워 내버려라! 추상 같은 엄령이 내렸다. 이리하여 도민은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던 탓으로 두 누나를 뽑히고 노며치가 없는 작달한 배에 실려 송파강 물 위에 정처 없이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도미를 처치한 뒤에 왕은 도미의 아내를 대궐로 불러들였다. 자기의 남편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궁금하여 하던 아내는 대궐로 불려서 비로소 자기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았다. 왕께서 직접 그 말을 들을 때 눈이 아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온갖 표정을 죽이고 이 뒤에 이를 박해와 싸우려 마음을 가다듬고 뒤를 기다렸다. 왕도 불러놓고 보니 과연 미색이었다. 왕의 호탕한 마음은 저기 움직였다. 이전에는 한 미천한 계집으로서 정절이니 무애니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그런 처분을 하였지만은 어전에 불러놓고 보니 무럭무럭 욕심이 일어났다. 아, 네 남편은 말한 바와 같이 국법에 의지해서 처형을 했다. 지금쯤은 멀리 어느 대바다에 떠나갔을 게야. 그러니 너는 인젠 주인이 없는 몸이라 주인이 없는 몸도 정절이 있어야 하느냐? 도미의 아내는 생각하였다. 지금 한마디의 잘잘못으로 자기의 운명은 결정이 될 것이다. 잠시를 생각한 뒤에야 대답을 하였다. 파치리가 있고서야 정절이 있었지. 파치리 없는 정절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럼 너는 어떠냐? 소신은 이제 정절 바칠 분을 새로이 구하여서 그분께 다시 바치려 하옵니다. 그러냐? 그러면 오늘부터는 짐의 후궁에 있거라. 좌우를 명하여 즉각으로 후궁으로 맞을 준비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여기서 도미의 아내는 다시 입을 열었다. 폐하, 잠깐만 한 말씀을 올리게 허락해 주십사. 무슨 말이냐? 소신이
지금 몸이 더러운 중에 있사오니 2, 3일의 수유만 주시오면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뒤는 일평생을 폐하를 정절로 모시겠사옵니다. 그는 마음대로 하여라. 도미의 아내는 대궐에서 나왔다. 그러나 갈 데는 어디냐? 남편이 있었기에 집이지 남편이 없는 집에 무얼 하러 갈까? 그는 자기의 남편을 뛰어보냈다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달려오기는 달려왔으나 남편의 배가 아직도 강변에 있을 리가 만무하였다. 푸르른 강물은 고요히 아래로 흘러내려갈 뿐이었다. 아, 어찌하나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다시 대걸로 붙들려 갈지도 알 수 없다. 어쩔 바를 몰라서 그는 강변에 서서 넘어가는 황혼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다. 한참을 통곡하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저편 강가에 웬 자그마한 배 한 척이 주인 없이 떠 있는 것이 있다. 옳다. 저 배를 타자. 저 배를 타고 물결이 흐르는 대로 흘러내려가자. 임께서 타고 내려가신 물결 뒤따라 가노라면 임을 만날 곳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그 배로 갔다. 그 배에 올라서 배를 언덕에서 띄었다. 배는 물결을 따라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갔다. 이리하여 물결에 흘려서 흘러내려가기를 얼마를 내려가다가 배는 저 혼자 어디 걸려서 멈췄다. 신이 없이 배 안에 쓰러져 있던 도미의 아내는 배가 저절로 멎음으로 머리를 들어 보았다. 어느 섬에 걸린 것이었다. 모든 일이 다 귀찮은 그는 그냥 다시 누우려 하다가 저편에 좀 이상한 것이 보이므로 머리를 좀 들고 자세히 보았다. 그때는 새벽이었다. 새벽 어둠컴컴한 가운데 저편 섬 가운데서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무슨 신음성까지도 약간 들렸다. 눈이 번쩍하여 다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다. 웬 사람이 섬 위에 쓰러져 혼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가슴이 철썩하였다. 그 사람을 그는 제 남편으로 보았다. 갑자기 맥이 하나도 없이 빠진 다리를 끌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축혀들고 보니 과연 그것은 자기 남편의 틀림이 없었다. 여보세요? 제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내, 제가 왔습니다. 예, 저예요. 이, 이게 하느님 맙소사. 눈알이 뽑힌 남편을 부둥켜 안고 그는 통곡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나무를 캐어서 요기를 하였다. 그런 뒤에는 한 많은 백제를 뒷발로 차고 고구려로 찾아 들어가서 그들의 여생을 보냈다. 마음과 외모가 아울러 아름다운 아내의 부양으로
소경이 남아 기쁨과 만족의 세월을 이 명군 치하의 고구려에서 길이길이 보냈다. 지금까지 김동인의 편주에 가는 곳이었습니다.